지금부터 민태원 학술제 3부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술 세미나를 해주실 8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 세미나는 민태원 학술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민태원 선생님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3부 학술 세미나는 조규선 서산장학재단 이사장님께서 저자를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오늘 늦게까지 계신 분들은 기를 받고 큰 복을 가지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아까 소개는 드렸지만 지금 이것이 지금 보니까 동영상이 촬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 발표 및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우측에 앉으신 박덕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최수홍 단국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은주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구지영 우석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세환 서산문화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국 충청남도의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이용국 위원님께서 큰 힘을 주셔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 생각들어서 우리 이용국 위원님께 마이크를 잠깐 올려서 인사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우리 김슬기 위원님도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의 자랑입니다. 청년위원입니다. 김슬기 위원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좀 힘이 돼서 이런 사업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2회, 3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의회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김옥수 의원님과 이 의원님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우리 민태원의 사업이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100년 전에 민태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곧 우리 요즘 현실에 맞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확인하고 청년들에게 어떤 걸 좀 효과적인 내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민태원 사업이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김슬기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학술대회가 3회째인데요. 이 작년에 이어서 제가 속한 강북대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서 연구의 주제를 잡고 필자를 선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회, 4회로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의 주제는 이 큰 책자에 나와 있다시피 청춘 예찬 탄생부터 활용까지라는 주제로 이번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발표 내용이 4가지인데요. 차례 보시다시피 우리 큰 책자에 두꺼운 책자에 차례 보시다시피 이번 내용이 전체적으로 청춘 예찬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요게 이제 큰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청춘 예찬이 어떻게 탄생을 해서 청춘 예찬이라는 그런 짧은 수필 한 편인데 이것이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는가? 요 내용이 또 주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전해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연구를 했고요. 그 중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청춘 예찬 탄생의 문화적 배경에서 29쪽부터 펼쳐져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상당한 페이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다 꼼꼼하게 살필 수는 없고요. 앞에 내용 간단히 읽으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시대의 산물 청춘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서론격으로 요거 읽으면 대충 감이 잡힐 텐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서 보시면 편하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29쪽에 보시면 우보 민태원의 문필 활동은 191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채 20년 되지 않은 기간 전개됐다. 논설류 에세이가 주류를 이루었고 번안 소설의 발표량도 적지 않다. 그 밖에 수필과 창작 소설, 전기, 기행문 등의 글을 남겼다. 이러한 활동은 그 시기 신문사에 적을 둔 신문 기자로서의 삶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특히 논설류 에세이는 신문 기자라는 직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글로 주로 신문의 기명으로 발표한 칼럼이나 잡지의 개인 자격으로 쓴 시사 에세이 등이다. 자, 이런 이제 칼럼이나 에세이 등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학술 대회 때까지 상당히 깊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다음 재미있는 것은요, 염상섭 등과 함께 폐허 동인으로 참여하면서 단편 소설을 발표한 소설가이다. 요즘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뒤에 이 글에 나오지만 우리나라 이제 이 잡지사 중에서 잡지의 역사 중에서 문학 동인지의 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인지 하나인 폐허라는 동인으로 창간 동인으로 우리 참여하죠. 염상섭이라는 이름은 우리 문학사에 뚜렷하게 남는 소설가인데 그분보다 이 폐허의 창간호에 먼저 소설을 발표하신 분이 우리 우보 선생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 창작 소설을 많이 발표하지 않고 번안 소설을 많이 발표했고 이 또한 신문 지면의 연재물로 신문 기자로서의 집필 능력을 크게 발휘한 예가 됩니다. 30쪽의 셋째 줄이 됩니다. 반면 통상 수필로 불명한 에세이는 7편으로 비교적 적은 편수인데 1917년 화단에 서서 말하자면 민태원이라는 이 문필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1917년에 등단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첫 수필인데 그게 화단에 서서라는 것이죠. 이번에 영인본을 같이 냈는데 그거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음악, 창전의 녹일지, 추억과 희망, 잡지, 청춘 예찬, 소설 읽던 이야기 등입니다. 7편인데 지금 오늘 이제 연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지영 교수님의 발표문에 이 에세이를 조금 더 분류하고 조금 더 수필로 분류할 에세이가 있고 논설로 분류할 에세이가 있는데 여기 또 하나 더 추가하기도 하고요. 좀 더 이 중에서도 본격적인 수필이 있고 좀 덜 본격적인 수필 이렇게 분류를 하셨으니까 이따가 조금 더 보충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편수의 수필 중 한 편, 청춘 예찬이 아주 크게 알려지는 바람에 그 덕분에 사실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다. 그죠? 1929년 청춘 예찬이 2023년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위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은 근대 초기 신문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자이자 편집자로 활용한 명기자입니다. 명기자는 말 자체는요, 실제로 이분을 비롯한 여러 분들을 명기자로 명명한 후배 기자들의 표현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신문사 또는 언론사의 소설에서도 빼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보 민태원 기념사를 집중적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는 일이지만 1928년 중해일보 재직시 쓴 칼럼 직업화와 주화라는 이 칼럼의 배일 요소 조금 배일이라는데
일본을 배격한다 이런 뜻이죠. 항일 뭐 이런 거하고도 조금 이제 그 뜻이 좀 애매모호한 말이지만 배일 요소가 담겨 있어요. 그 일본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민족으로서 직접적으로 항일한다 이런 의미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된 내용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옥고를 치렀고요. 사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 우보 선생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확 꺾이는 그런 이제 것이지 않았나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민태원이라는 인물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무엇보다 청춘예찬의 수필이 지니는 상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쪽입니다. 1929년 6월 별건곤에 발표한 청춘예찬은 민태원 사후 10수년이 흐른 1940년대 후반 미군정기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후 청춘예찬은 2000년대 들어서까지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등에 빠지지 않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 청소년층에 미친 영향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바로 요 점을 이번에 세미나에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서요. 교과서에 실린 청춘예찬이 어떤 식으로 실려 있는가를 영인본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따가 조금 나올 얘기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대부분 청춘예찬이 교과서 실려서 그곳으로서 아까 우리 시장님도 외우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왜 요즘은 교과서 실려있는데 잘 모르냐 하면요. 교과서의 형태들이 옛날에 교과서 한 종이 전 학생들이 다 읽었다면 요새는 교과서 자체가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집중이 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요즘 학생들이 읽을 것이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읽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집중이 덜 된다는 뿐이지 아직도 교과서에 실려있다는 요즘 문제 이따가 설명을 잘 우리 이은주 선생께서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청춘예찬은 민태원이 청춘이라는 전권 테마로 기획한 별건곤 청춘호의 청탁에 응해 기고한 글입니다. 이 별건곤이라는 잡지가 중요한데 이 청춘예찬의 수필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 별건곤이라는 잡지가 결정적이죠. 당연히 그 지면에 발표한 글인데 하필이면 다른 수필들이 있고 다른 글도 있는데 왜 이게 또 이렇게 탄생했냐면 이 별건곤이라는 잡지가 매월 기준에서 발간이 되는데 월간지인데 실제로 매월 나오지 못하고 어떤 해는 8개 어떤 해는 4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매호 그 어떤 특별한 그 주제를 정할 때가 있는데 요때 마침 청춘호라는 이 잡지 이번호 잡지 전체가 청춘이라는 그 주제로 써주세요 하는 그 청탁에 응해서 기고한 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별건곤이라는 잡지 기획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글이라는 얘기죠. 지면에 발표하는 모든 글이 그렇지만 작가의 글은 지면을 필요로 하고 그 지면의 편집 방향에 따라 글의 주제나 내용 분량 등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특정 테마를 요청받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점에서 그 글은 작가의 것이면서 그 지면의 기획적 소산일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지면을 낳은 동시대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면은 좋은 글을 낳습니다. 좋은 지면은 그 시대의 문화적 안목과 소신으로 마련됩니다. 그런 점에서 청춘예찬은 민태원의 것이자 식민지 시대에 문화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는 선각들의 의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민태원 글 중에서도 예외적 창작물 중에 해당하는 수필 중 한 편, 청춘예찬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를 이해하려는 의도로 집필한 글입니다. 그 과정에서 근대 잡지의 출현과 그 성격을 밝힘으로써 민태원이 동시대 정신사와 어떤 관련을 맺고 활동했는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 그렇게 지금 이 내용은요, 민태원이라는 그 작가가 청춘예찬을 어떻게 썼는가를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 신문명 초기에 어떤 잡지가 있었고 그 잡지들의 성격이 뭐고 어떤 계보로 유지되고 있었느냐 요걸 설명하고 그 다음 이제 별건곤이라는 잡지가 어떠했고 그 중에 이 청춘호 특집은 어떻게 구성됐는가 요걸 설명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저 32쪽부터는 잡지의 출현 배경과 양상해서요
정말 우리 19세기 말부터 이제 생겨난 신문을 배경으로 해서 그 신문사의 기관지 형태로 잡지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한국인 이 주체가 된 잡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을 쭉 설명해 놓아서 35쪽 보시면 표일에 보시면 국내 기관 및 학교의 잡지 목록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려고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리 선각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어떤 새로운 문명의 어떤 도입과 민중의 계몽과 또 그야말로 또 더 나아가서 어떤 항일의 정신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냈는가 이 잡지사 눈물겹게 사실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일본 유학생 단체 기관 잡지 목록까지 31쪽에 정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9쪽에 놀랍게도 여성 잡지들이 이미 1910년대 이전부터 여성 잡지들이 이미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9쪽에 제3번 종합잡지의 등장과 전문잡지의 다변화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뭐 신동아니 하는 뭐 월간조선이 하는 이런 잡지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잡지를 포함해서 소개가 됐고요. 특히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조명이 굉장히 그 시절부터 있게 됩니다. 41쪽에 보시면 종합잡지 목록 안에 조양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잡지이고 이어서 소년 한반도, 학지광 이 전부 이제 젊은 학생층들 대상으로 잡지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이런 잡지를 만들어내고 이 잡지에 많은 생명을 걸다시피 한 분이 청춘을 걸다시피 한 분이 바로 최남선이라는 분입니다. 최남선에 대한 잡지들이 또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쪽 보시죠. 44표 5를 보시면 최남선 주제 잡지 목록이 있어요. 소년, 붉은 저고리, 아이들 보이, 새별 청춘 이런 잡지에 이제 우리 청춘이라는 잡지에 민태원 선생이 이제 수필들 많이 발표하고 그랬죠. 이런 잡지들이 전부 그 창간했다가 또 일제에 계속 그 검열에 당하면서 또 폐간되고 정지되고 하는 과정을 겪어서 5종이나 이렇게 냈고요. 그 이어서 45쪽에 보시면 문학동인지 목록해서요. 우리나라 신문학 초창기에 이런 동인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동인지를 배경으로 한 역사적인 그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5종이 소개되게 이제 창조, 폐허, 장미촌, 백조, 금성 이 가운데 창조, 폐허, 백조를 아주 본격적인 동인지라고 치고 장미촌과 금성은 조금 더 확대된 어떤 문학이라고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여기 대표적인 작가들이 나오지만 바로 폐허 창간호의 우리 민태원 선생의 어느 소녀라는 작품이 이제 염상섭보다 먼저 창작 소설이 발표한 이제 그런 작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7쪽 보시면 민태원의 잡지 발표 상황 이런 잡지를 배경으로 해서 민태원 선생이 활동을 많이 했다. 물론 신문기자라는 그 직업 덕분에 많은 기회가 왔다 것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잡지 발표 상황이 쭉 이제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52쪽 53쪽 보시면 민태원 잡지 발표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난 2회 때 세미나 때도 이와 같은 조명들이 쭉 이루어졌고요. 55쪽 보시면 잡지 별건본과 청춘호 내용 잡지 별건본은 어떤 것이냐 그 잠깐만 읽겠습니다. 별건본은 155쪽 첫째 줄입니다. 별건본은 개벽의 폐간 이후 1926년 11월 백개벽사에서 취미와 가벼운 읽을거리를 위해 창간한 월간 종합잡지입니다. 시사 정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출범했지만 개벽의 정신과 실무의 경우를 상당 부분 그대로 이은 잡지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도움받은 것이 개벽의 인쇄혁신이다.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별건본은 인쇄나 편집 등의 기술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국내 최초로 취미와 실익을 앞세운 잡지로 기능했어요. 그래서 좀 가벼운 읽을거리 위주가 되었고 비교적 여기에 실린 것들은 딱딱한 글보다 비교적 좀 가벼운 형식의 글들을 많이 실었고 취미, 대중을 위한 여러 가지 재미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한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고 최남선 선생이 이를 영향을 많이 줬는데도 최남선이 이 잡지를 보고 많이 놀라워했다. 아주 뭐 감탄했다. 이런 내용도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개벽사라는 그 발행 그 주체 기관에 대한 소개도 56쪽부터 57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별건본이 또 어떻게 61쪽에 보시면 60쪽, 61쪽 보시면 별건본의 연도별 발행 호수 이렇게 해서
이제 월간지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12번 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재정 악화 또는 이제 검열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못 내던 시기를 거쳐서 변화무쌍한 형태로 이제 발간이 되었고 62쪽 보시면 매 호별 특별하게 이름 붙은 특별호 이제 청춘호가 이제 여기 소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춘호가 소개돼서 64쪽 보시면 표 12에 별건군 청춘호 수록글 유형 분석해서 이제 민태원의 청춘예찬 실려 있는 요 내용이 바로 수필 분야에 표 12, 64쪽 보시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청춘예찬이 이 청춘예찬에 별건군 청춘호에 실린 다른 사람들 이름을 보시면요 거기에 한영훈도 있고요, 이광수도 있고, 홍명희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무용가 최승희 이런 분들의 글도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글들은 지금 다 사라졌고요.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게 바로 청춘예찬이고요. 그 청춘예찬이 이제 뒤에 소개되지만 당대의 어떤 젊은 청춘들에게 정말 지금의 어떤 상태에 머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꿈꾸며 살아가자는 것을 아주 강렬한 어조로 보여준 그런 글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것이 이제 우리 식민지를 거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신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수필 한 편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이걸 놓치지 않고 교과서에 실린 이런 결정적인 어떤 이제 형태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춘예찬이 이런 청춘예찬은 민태원의 것이고 우보 선생의 것이지만 이런 우리 선각들의 이 언론, 잡지 이런 역사와 더불어 그것이 탄생했다는 것이고요. 그 탄생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보 선생이 멋진 글 한 편을 바로 실음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식민지 당대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후세에도 막강한 영향을 주는 그런 수필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그런 글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소개했고요. 간단하게 제가 또 하나 소개할 것은요. 245쪽에 보시면요. 근대문인 문학관 건립 및 기념사업 방안 연구라는 글을 실었는데 민태원, 서산시, 유주현, 여주시의 지역 상징 작업을 중심으로 이 작년에 여기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식 학회지 논문으로 발표한 글인데요. 마침 여주시에도 유주현이라는 역사 소설가를 이렇게 지역 상징으로 해서 문학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민태원 마찬가지로 서산시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어쩌면 좀 비슷한 도시에서 서로 문학관을 준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발표인데 마침 또 민태원의 그 원향이 바로 여주죠, 여주. 그래서 영민시잖아요. 그래서 그 연관성도 좀 있고 해서 같이 제가 앞으로 여기서 우리 성 의원님 포함해서 작년 이 자리에서 문학관 지읍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걸 첨부로 해서 문학관 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함께 수록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면 다음 얘기도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청춘예찬의 지역 문화적 가치와 활용에 대해서 최수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진행을 하나 봅니다. 제 글은 받으신 책 199페이지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청춘예찬의 지역 문화적 가치와 활용인데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세한 내용 혹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따 끝나고 다시 질문을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청춘예찬의 지역 문화적 가치와 활용에 대해서 였는데요. 일단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가치 검토와 활용 두 가지로 나눠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치 검토는 다시 지역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로 나누는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춘예찬의 지역적 가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답입니다. 민태원 선생님이 서산이 고향이긴 하지만
서산과 관련된 작품은 직접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산을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교양의 따뜻함이나 희망적으로 그려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태원 선생님의 지역 문학에서 지역적 가치를 찾기는 좀 어렵겠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고요. 이런 내용이 210페이지 정도, 9페이지, 10페이지 정도까지 쭉 이어집니다. 210페이지부터 청춘예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역적 가치가 아니면 문화적 가치를 통해서 이것을 좀 함양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청춘이라는 용어이겠습니다. 청춘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글자 뜻 그대로 하면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이니까 또 사전적으로는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르면 청춘은 청년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쓰임이 현실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전적 의미나 글자 의미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따 아마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 법률 용어나 행정 용어에서 청춘은 더 이상 10대 후반에서 20대가 아니라 15세 정도부터 넓게는 40대까지 이 정도가 청춘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40대가 청춘이라면 저는 청춘을 갓 벗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에서 청춘의 개념 좀 더 살펴보면 시대별로 좀 나눠집니다. 가령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8청춘이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28청춘은 16살이죠. 근데 지금으로 보면 산없이 어린 나이지만 우리의 고전소설을 보면 이 28청춘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가령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신청전에서 신청인은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를 받고 임당수에 몸을 던집니다. 이때가 16살입니다. 채봉감별곡이라는 연애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채봉이가 꽃놀이를 나섰다가 연애를 시작하는데 이 이후에 기구한 인생 역경을 겪게 됩니다. 이때가 28청춘입니다. 춘향전의 춘향이는 단오날에 광안리에서 그대를 타다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데 이 밑에 인용 보시면 아는 것처럼 이 목룡도 성춘향도 모두 28청춘 16살입니다. 그래서 왜 고전소설에서 28청춘이라는 설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조선시대에는 요 정도 나이가 되면 인생의 전환기를 갖출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전환기라는 것은 주로 연애의 측면에서 많이 발현되고요. 춘향전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지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연애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상대를 정하고 운명을 개척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에는 시대적 사명감이 강조되었죠. 우리가 당시에는 소년, 청춘 이런 용어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사실 한 1908년경까지는 1910년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청춘, 청년이란 말은 의미가 상당히 달랐고요. 소년이란 말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아까 박덕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남선이라는 분이 한국 잡지사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셨는데 이분이 발행했던 잡지 중에 하나가 소년이라는 겁니다. 이 소년 우리가 국어교과서에서 들어보셨던 것처럼 한국 신체시라고 불리는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발표되어 있는 바로 그 시입니다. 근데 이 최남선이 소년이 강제폐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1914년부터 18년까지 발행된 잡지 이름이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가량, 넓게 잡으면 10년, 짧게 잡으면 5, 6년가량 소년에서 청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시기가 우리의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청춘들이 시대적 소명을 받아 안고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시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좋아하는 시인인 윤동주와
그의 생애를 다뤘던 동주라는 영화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219페이지로 넘어보겠습니다. 이제 현대의 청춘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건데요. 저희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본래 개념처럼 청춘기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이른바 MZ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MZ세대의 이 용어는 되게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1981년부터 1995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6년부터 2010년대 초반인 Z세대를 함께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범위가 10대부터 40대까지, 회사로 치면 인턴 사원에서 과장님까지,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교 졸업생까지가 이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근데 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기본법이니 청소년법이니 청년고용촉진법이니에서 보이는 현재의 혼란 상황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MZ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저는 다른 글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축사회로의 전환.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고성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유독 다른 세대들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제발 애들한테 노력하면 다 될 거다라는 말 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이 기본값으로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체화됐다 등을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이어지고요. 22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시니어 계층도 청년으로 집어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생의 한 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주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청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에 정부에서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발표했고요. 이 신중년의 연장선에서 신노년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인생 이모작, 인생 이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최근에는 58세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58세대는 고령화 사회의 주축으로 떠오른 액티브 시니어라고 설명되는데요. 원래 일본에서 사용했던 말인데 이걸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를 대표하는 58년생 개띠라는 한국적인 의미를 추가한 것이 이 58세대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딱 58년생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요 나이대 분들이 새로운 청년층으로 부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 사례를 유튜버 박말래 할머니와 사실은 박말래 할머니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분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을 하는 손녀딸 김유라라는 친구가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청춘은 MZ세대와 시니어 계층 58세대가 함께 청춘으로 불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가 파악한 문화적 가치였습니다. 자, 그 다음 활용 방안은요. 그 학술적 활용에 대해서 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태원의 청춘 예찬을 백날 다뤄봐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의미가 확장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태원의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청춘 청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더 범위를 넓혀서 일제강점기 작품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청춘의 의미가 무엇이냐 혹은 현대에 만들어졌지만 일제강점기를 다룬 작품들에서 청춘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227페이지 창작적 활용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청춘예찬이 별공권의 특집기획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청춘을 다룬 모음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민태원 선생님이 의뢰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수필 혹은 다른 문학 분야의 원고를 쓰도록 해서 이걸 모아내면 되겠다라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역문의 중심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전국적 확산력을 가지고 있는 전국 단위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춘을 현대적인 의미로 이어갈 수 있는 행사, 청춘 100일장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2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화를 MZ세대와 58세대의 대화
청춘이 청춘을 만나다 등의 제목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우리가 쭉 수집하는 과정에서 메일링 서비스라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청춘과 관련된 문구들, 그 중에서 특히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문구들을 가입한 회원들에게 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청춘에게 보내는 편지 아니면 청춘이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청춘에게 보내는 편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메일을 보내주는 거고, 청춘이 보내는 편지는 작가들이 청춘과 관련돼서 했던 얘기들을 소개하는 정도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활동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전개되기 위해서는 문학관이 꼭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문학관 없이 선양산업을 계속하는 것은 아마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료가 수집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고 성과를 보관하며 교류를 촉진하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관의 건립은 단순하게 시설을 확보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건립 추진 단계부터 해당 문인이 획득한 가치, 지역과의 연고성, 확장성 등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민태원은 이런 요건에 잘 부합하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우리가 구체적인 산물로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겠고요. 문학관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 여러 방안들을 좀 몇 가지 더 얘기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문학작품은 읽는 거죠. 근데 문학관에서 보는 전시물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전국의 대부분의 문학관에서 읽기와 보기의 차이를 잘 모르고 전시물을 만들기 때문에 문학관이 그리 매력적인 시설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문학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것으로 이제 청춘예찬의 경우에는 낭송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낭송을 하고 그걸 오디오 클립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서산 지역어, 사투리, 그 다음에 서산 거주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청춘예찬을 낭송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얘기가 되었는데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학관 혹은 문학관에 준하는 어떤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우선시돼서 준비하셔야 되는 게 전문 인력의 보강입니다. 학예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역사학예사는 아니고 문학학예사죠. 그러니까 민태원 혹은 서산시 문학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을 전담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없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그냥 시청 직원이나 공무원분들을 활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상에는 유용한 면이 있겠지만 문화시설이라는 개념은 흐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문화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못하고 기존의 것을 반복하고 유지하는 데 급급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디 민태원 그리고 청춘예찬이라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유용한 가치를 가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산시가 이와 똑같은,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룰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표를 이 정도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수홍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담입니다만 여기 조상일 주민자치위원장이 음악면 기치인데 아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이, 교수님, 음악면 신장리 2구입니다. 2구에서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80년대로 기억됩니다만 청춘예찬 마을이라고 지나가다 보면 크게 그 마을 입구에 써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이 청춘예찬 마을 신관이라고는 장목관을 만들어 가지고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친환경을 청춘예찬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 가치, 문학적 가치, 이것을 한번 현장에서 답을, 조상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마을과 한번 연계해서 김걸섭 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마을에서 축제라든지 마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춘 예찬의 교과서 수록 양상에 대해서 이은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청춘 예찬은 앞에서 다 얘기했듯이 별공문이라는 잡지에 최초에 게재가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 민태원 선생이 사후 18년인가 1947년에 중등 국어 교본 중이라는 국어 교과서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2학년씩 하나씩 나와서 중등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한 과목 하나 쓰고 이렇게 2개 학년에 한 과목씩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수록되면서 이 판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판본이 최초로 원본을 번역이 거의 가깝죠. 원본을 수정 게재하면서 이후의 교과서들이 이 판본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어는 변화하지요. 사람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이 쓰는 것이라서. 그런데 우리 한글, 우리 국어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1909년에 국문연구의정안이라고 현대 표준법의 효시가 되는 어떤 어문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1909년이기 때문에 경술국시로 시료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서 이렇게 3차례의 어문 규정을 합니다. 왜? 교과서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민태원 선생의 29년 별공본에 나온 작품은 즉 21년도에 보통 학교용 업문 철자법 대요 저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1933년 조선어 사전 편찬하기 위한 기초사업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988년 한글 맞춤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뭐냐면 국가가 강력한 어떤 체제 안에서 만들어내는 교과서가 이런 어문 규정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과서에 어떤 작품이 실릴 경우에 저런 교육과정의 변화도 분명히 언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육과정은 미군정기에 이루어졌죠. 1945년 8월 해방되고 나서 우리 국민의 열의 일고여들은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급박한 문제는 어떻게 문맹을 탈출하느냐의 문제였죠. 그래서 교육이 시작되고 45년 미군정기에서부터 시작돼서 46년 9월부터 중고등 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7차 개정 교육과정, 왜 이때까지 하냐면 전면적인 개정이 7차 교육과정까지고 이 이후에는 교육과정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따라잡기가 너무너무 방대해서 지금 2007년 전면 개정이 되는 교육과정까지 쭉 이렇게 교육과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클릭해 주세요. 교과서의 전문을 실리는 유형을 가지고 사실 45년, 46년부터 2007년이면 거의 너무 긴 기간이고 연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분절해서 봐야 되는데요. 처음 교육과정이 5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미군정기였고 정부 수립기였고 전시기였습니다. 임시교과서의 성격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1989년, 88년 요때 5차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한 교과가 다 교과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교과 같으면은 그 전에 국어와 문학, 국어와 화법 이런 교과서가 보조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시기부터 국어가 있고 문학, 독서, 문법, 작문 이렇게 교과서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국어는 국정이고 나머지 교과서들은 거민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거민적이 되면 국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출판사들이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출판사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하게 교과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특징적이죠.
그래서 요 89년을 기준으로 잡고요. 이렇게 하면 54년까지 임시교과서의 성격이 강하고 54년부터 89년까지는 국정국어교과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문학교과서에 주로 전문이 실립니다. 그 일부분 인용, 한 단락, 두 단락이 인용되는 경우는 문학교과서나 또 장문교과서, 그 민태원 선생의 그 화려한 또 강건한 문체를 가지고 하는 그런 장문교과서에 인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수록 요령이 두 가지인데 전문이 다 실린 경우와 일부분 학습 활동의 예로 일부분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교과서, 국어교과서, 문학교과서 시기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임시교과서 시기 1947년 청춘 예찬이 실린 교과서는 1947년 1월에 국어 중등 교본 중에 실립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가로쓰기, 한자와 한글, 한자의 한글화, 한자가 변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자가 한글로 표기로 많이 돼요. 15개 단어만 변기가 되고 있는데 그 변기의 원칙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락 구성이에요. 작가가 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단락은 작가의 호흡, 어떤 작가의 생각인데, 생각 덩어리인데 그것이 민태원 선생은 11개 단락으로 나누었다면 이 국어 중등 국어 교본 중에는 19단락으로 다시 재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단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넘겨주세요. 자, 요게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별공권 원문이고요. 오른쪽 게 중등 국어 교본 중에 실린 겁니다. 민태원 선생으로 치면 6단락까지, 중등 교본 치면 3단락까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파란색도 가로한 거는 빠뜨린 겁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기억력 좋으시죠. 암송하셨던 때에도 물방아 같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리를 빼먹었어요. 원본에서. 그럼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과서 내지는 문학선 뭐 이런 식으로 실리는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청춘 예찬에서 소리라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물방아 소리 같은인데 물방아 같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소리, 에, 뭐 덧 이런 것들은 다 빠진 것들이고요. 밑줄 그은 부분은 현대의 표기법으로 바뀐 부분이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넘겨주세요. 자, 해빔의 번쩍이는 모래와 같이 진주와 같이 이런 거. 그러니까 8번째 단락에 있는 저렇게 긴 줄이 통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삭제가 임의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문장 보호는 주로 첨부가 됩니다. 민태원 선생님은 문장 보호를 거의 쓰시지 않으셨는데 후대에 오면서 이제 중등 국어 교본에서 수정돼서 게재되면서 문장 보호가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자 오리.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 번째 단락에 얼마나 아리따우냐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아리따우냐라고 수정 게재되고 또 9번째 단락에 그들의 이상은 아리따고 그것이 그들의 이상은 아름답고 똑같이 아리답다 근대어에서 아리답다 현대어로 되면서 이 시옷이 디귿에 영향을 미쳐서 된소리화돼서 아리답다가 되거든요. 자, 그게 한 번은 아리답다로 되고 한 번은 아름답다라고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이게 좀 문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맥락에 따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싹이 트고 싹이 돋고 노을이 돋고 민태원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게재되면서 싹이 트고 노을이 뜨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하나는 마진 10번째 단락에서 민태원 선생이 웅장한 간현악이며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우문한 간현악이며 이게
바뀌었어요. 한자가. 자, 이 다음에 책들은 이 중등 국어 교본 중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거 국어 교본 중하고 중등 국어 1952년 보면 네 번째 단락 바뀐 단락에서 민태원 선생의 원본 단락은 7번째 단락인데 중등 국어 교본에서 네 번째 단락에서 또 생략이 되죠. 생존할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상이 있음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 구절이 또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보라 보라 청춘을 넘겨주세요. 보라 청춘을 저 부분 보시면 보라 청춘을 원문은 보라 느낌표 청춘을 이렇게 돼 있는데 중등 국어 교본에서 보라 느낌표 청춘을 느낌표 했거든요. 근데 다시 보라 느낌표 없이 청춘을 다음에 느낌표 이렇게 사실은 문장 구호를 쓰는 거는 어떤 감상, 감정의 토로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민태원 우거 선생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문장 구호가 바뀌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이제 1949년 고등문학 독본이라는 책인데 전념이라는 단어를 전념이라고 또 바꾼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국어교과서 시기 54년부터 88년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중등 국어 교본 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변화된 것들이 다시 변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상한 거는 청춘예찬 원문에서는 청춘예찬에 띄어쓰지가 않아요. 붙였어요. 그런데 중등 국어 교본에서부터 청춘 띄우고 예찬 이렇게 되면서 그대로 계속 띄어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19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3월 달에 특별 지시로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2학 모든 참고 자료에 한글 전용화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한자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요 기간 동안에 발행되는 교과서에는 전부 다 한글만 있습니다. 한자 없습니다. 그러다가 75년 되면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학생들의 뭐 물심력이 어떻고 읽기 능력이 어떻고 이러면서 다시 한자를 변개하게 됩니다. 75년에 또 출간되는 책들에는 한자가 변개가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61년, 69년 이 판을 이제 중등 국어 교본하고 비교하면 요 시기 앞에서 보자라고 들어보자가 되었었는데 들어보라고 원문으로 바뀌었고요. 자, 설상이라는 게 박주처럼 저렇게 달리고요. 사는가 싶이 이전 시기에 사는가 싶이 이렇게 다 됐었거든요. 근데 원문대로 사는가 싶이라고 나오고 그와 같지 못한다. 같지는 가치예요. 원문의 가치예요. 근데 가치라고 바뀌고 요 6단락에 그들의 의가 이제 빠졌었는데 다시 생기고요. 자, 여기서 69년 판에는 바로라는 게 원문에는 꼭입니다. 꼭. 즉이라는 뜻이겠죠. 꼭 이것이다.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꼭이로 나오다가 바로로 바뀝니다. 그리고 설산이 이제 한자만, 원문도 한자만 들어가죠. 그리고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저 느낌표가 빠집니다. 앞에서 들어갔던 게 아니하고는 아니하였고가 아니하고로 바뀝니다. 자, 뭘 얘기하냐면 이 시간이 변하면서 교과서가 재수록되면서 원문을 따라가는 게 있고 원문에 비켜나서 또 수정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등 국어 교본에서 보면 거기서 많이 오류가 있던 것들이 원문에 따라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얘기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74년에) 최신장문이라고 양문사에서 나온 이제 검정인데요. 여기 교과서에는 앞에서 저기 해빈의 번쩍이는 모래와 같이 같은 구절
그리고 그 52년판에서 생존할 의미가 있는 것이며 라고 또 했던 구절, 빠졌던 구절, 삭제된 구절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웅흥한, 운대한 이렇게 바뀌었던 것들, 웅장한이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정말 잘했다 싶은데 또 다르게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면 그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의 눈이 얼마나 타오르고 있는가를 청춘은 보라 청춘을 저렇게 붙입니다. 이상하게 그죠? 수정이 되는 거죠. 요런 과도 있습니다. 점령을 전념을 하고 또 쓰는 과도 있고요. 아무튼 참 다양하게 수록되면서 반복,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것도 있고 수정되는 부분도 있고. 자, 넘겨주세요. 자, 문학교과서 시기에 이르면 이제 중등 국어 교본에 있던 글들, 그동안에 수많이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했던 글들이 대체로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까 속이 빠졌고 아까 그 구절들 빠진 채로 매끄럽게 윤색이 됩니다. 이 교과서들에서는 두 단락에서 세 부분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이게 이제 원문인데요. 이게 여태까지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이라고 계속 반복 재생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오면 부어넣는 이라는 구절을, 표현을 쓰는 교과서가 몇 군데 있고 불어넣는을 또 쓰는 교과서가 그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요런 것들, 그리고 아까 아니하고로 바뀌었었죠. 그게 이제 아니하였고로 다시 바뀝니다. 이상, 빛나는 이상, 여기 느낌표가 추가되었던 게 다시 빠지고요. 뭐 요런 것들, 이제 원문으로 돌아가는 경우죠. 요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기에 5차 교육과정이 이제 과정 중심 읽기 지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읽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읽는 동안에, 읽는 후에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됩니다. 문학교과서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읽기 전에 작품 개관처럼 작품 안내가 들어가고, 본문 읽고 난 다음에 작품이 다 읽고 난 다음에 저자 소개라든지 뭐 개인 학습 활동이라든지 작품 해설 같은 게 붙습니다. 여기에 이 작품이 1930년대 수필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 이제 교과서에서 수정이 되고 그 뒤로 수정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교과서에 수록되는 동안 본문은 계속해서 변이되고 윤색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작품 발표 연대를 잘못 기재한 문제, 일부분 인용되는 경우, 저자 또는 제목이 실종되는 경우. 자, 요거는 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일부분 인용될 때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그 오류가 좀 바로 잡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삭제된 부분은 구제가 되지 않고 여전히 삭제가 될 뿐이고, 시대에 따라 그 맞춤법에 따라 윤색만 좀 매끄럽게 다듬어지는 이런 결과가 남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수록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70년, 제가 연구한 거는 2007년까지 분석한 거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교과서에, 그러니까 범인전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록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라고 저는 좀 번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청춘대찬이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는 게 그게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나서 실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교과서라는 거는 그 어떤 그 교육 과정에 큰 목표가 있고 이에 따라서 각 교과의 목표가 나옵니다. 그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자, 그렇다 치면 국어과에서 상위의 목표가 있고 그 하위의 목표, 뭐 말하자면 의사소통 행위로서 1대 행위, 뭐 글의 소재, 줄거리, 요제, 주제 파악하기,
어느 부분에 갖다 놔도 청춘 예찬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장문, 쓰기 문제에서 글의 어떤 문체, 그쵸? 호흡 이런 것들 다 어디에 갖다 놔도 쓸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분량도 굉장히 적당합니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다. 두 번째는 기성세대가 교과서라는 게 결국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해줘야 되는 말,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다고 좀 평범하게 얘기하자면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되는데 청춘예찬이 일제강점기에 그 암울한 시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작품의 속내는 결국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이 긍정내고 너의 이상을 너의 젊음을 펼쳐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어느 시대에나 유효하다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그렇게 끊임없이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재수록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록될 때의 어떤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백순재라는 분이 1979년에 청춘예찬 이태원 선생 작품 전반을 훑어보면서 얘기했던 부분이다. 위의 부분은. 자,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작을 원형대로 그대로 살릴 것, 불갈피할 경우 어법과 표준어에 따라 통일시킬 것, 불완전한 대로 원형을 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사실 이제 분량상 그러니까 교과서 원문이 실릴 경우 원문을 안 실죠. 아이들이 못 읽어내요. 정말 못 읽어내요. 그리고 읽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5, 60년대는 교과서가 동물, 읽기물의 어떤 거의 100%를 차지했다면 지금은 교과서는 학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게 되는 것들이죠. 아이들이 안 읽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현대적 어법으로 고쳐서 수록해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원문을 같이 수록하자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글자가 좀 작더라도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 더 들어가더라도 원문을 꼭 같이 수록해 줘야 된다. 자, 그리고 표기법이 현대형 표기법으로 수정해서 게재하더라도 앞에서 보면 얼음을 민태원 선생은 얼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어디에서는 얼음이라고 그대로 표기하고 어디에서는 얼음이라고 표기해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아리답다 어디에서는 아리다우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죠. 동일성 있게 현대적 표준어에 맞춰서 수록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단락 구성 문제다. 그 작가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 어떤 생각 덩어리를 나눠 놓은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9달러로 줄여버리고 어떤 사람은 14달러로 늘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자, 요거는 아쉬우니까 원문 그대로 수록해주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면 불완전한 대로 그대로 원문을 좀 존중해주자. 자, 요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갑자기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시민 주민들에게는 좀 옛날에 생각하면서 그런데 생각이 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책 속에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래의 꿈 그런 것이 담겨 있다. 또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8만 대장경 있잖아요. 8만 대장경이 지금 성칠 스님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해인사에 갔을 때 8만 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한자로 표현하면 한자 마음심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심자. 이 8만 대장경에
모든 것을 똘똘 뭉치면 한자로 표현되는데 마음 심자, 마음 높게 달려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제가 오면서 며칠 전에 김가연 회장님이 너 좌장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준비를 했는데 청춘 예찬을 똘똘 뭉친다면은 한자로 표현한 것이 뭔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 기운을 받아라. 기죽지 말아라. 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 교수님? 6.25 전쟁 그 일본 탄압을 받으면서 기죽지 말라. 기운을 가져라. 그래서 기운이 뭐냐? 기운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진짜 기운 기자다. 그러면 기운이 기가 뭐냐? 우리가 영어로 물어보니까 파워, 힘.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청춘 예찬에 나오는 기를 받고 기운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오래오래 이렇게 계신 분들은 틀림없이 운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주지영 교수님께서 민태원 수필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성대학교 김장법관 조지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했는데요. 순서가 비슷하게. 제가 맡은 건 민태원 수필의 성격과 특징입니다. 133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필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이제 주제를 넘겨받아서 수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수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여기 또 이 근대문학 초창기, 태동기 이때가 이제 무궁무진한 연구자료가 깔려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연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민태원 선생을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너무 부러운 분이다. 왜냐면 직업이 되게 많았어요. 기사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소설도 쓰고요. 시도 쓰시고 수필도 쓰시고 논설도 쓰시고 평론도 쓰시고 글과 관련된 건 거의 다 쓰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밖에 연구 하나 하고요. 평론 쓰고 소설 쓰고 이만 해도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더 많은 걸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기가 그 일제 강점기였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글을 쓰셨다라는 거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 시기는 근대문학의 태동기다. 그러니까 시, 소설 이런 게 원문이다, 상문이다의 부분이 있지만 장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 수필이라는 게 사실은 그 시작되던 시기 그때 민태원 선생이 이 수필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부러움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민태원 선생이 뭘 쓰셨나 봤더니 고종 승하 기사도 쓰셨어요. 1919년. 근데 그 이전에 화단에 서서라는 수필을 또 쓰셨습니다. 17년이에요. 이때는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찌감치 막 등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대 초반 맞나요? 네, 20대 초반인데 23살 요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찌감치 글을 쓰시기 시작했는데 더 중요한 건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직장 얻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은 20대 초반에 이미 매일신보, 동아일보 중요한 건 20대 중반에 정치부장, 사회부장 이런 거 다 역임하셨어요.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시절이었죠. 20대에 거의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글을 쓰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30대에 정말 엄청난 최고점을 찍는데 그 와중에 폐결했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필을 좀 보자니 두루두루 넓혀 있는데 초반에 많이 쓰였고요. 10년대 초반에 10년대에 많이 쓰였고요. 30년대 또 이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논설, 기사 이런 걸 주로 더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 끝 따져서 보니까 처음에 화단에 서서 같은 자연 친화적인 글을 정말 많이 썼다. 수필을. 그러다가 논설, 기사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시작한 지점부터는 글이 좀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경향으로 바뀌었다. 자연 서정을 다루다가 계몽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적 활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신문학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봉자와 맹장을 하던 이런 분들이 신학문을 많이 접하고 과학과 관련된 신문물 이런 걸 많이 접하게 되면서 개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30년대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개인적으로 민태원 선생님 개인적으로 폐결핵을 좀 심각하게 앓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병이 악화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다시 서정적인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필의 성격들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좀 밝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목해서 봤던 건 이때가 근대문학 태동기다. 그러니까 산문 양식이 구분이 잘 안 되던 시기다. 짧게 쓰면 시, 길게 쓰면 산문. 그리고 좀 허구성이 드러나면 소설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필인가? 수필이라는 용어도 없었을 때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화단의 서서나 청춘예찬 그리고 창전의 녹일지 되게 한자라서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좀 쉽게 풀면 창 앞에 서 있는 녹음이 푸른 나무 한 그루 이거예요. 그걸 보고 작품을 쓴 거죠. 창 앞에 나무 그럼 이건 뭐였냐면 단풍나무였어요. 그걸 보고 이제 조선이 처한 당시의 현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조선에도 이제 동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봄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점 좀 재미있었습니다. 주목해서 볼만한 건 화단에 서서 네, 그리고 이제 청춘예찬, 창전의 녹일지 이런 것들이고요. 제가 또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게 추모라는 작품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신문에 실려 있는데요. 이게 30년대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 마음을 달래는 마음을 담아낸 일종의 수필 형식의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모를 보면서 이것도 수필로 포함시켜서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추모를 보면서 자기 반성 혹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쭉 돌이켜보는 그런 서정이 좀 다시 담기는 그런 색깔이 드러나는 작품이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억과 희망이라는 것도 주목해볼 만한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산의 상황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가 충남이 고향이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써봐라 라는 청탁을 받고 써보게 된 건데요. 3.1 운동 이후에 변화되는 그런 당시 충남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충남 185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때 충남으로 내려가서 강연을 다닙니다. 강연을 다니면서 충남의 묘지가 일본인에게 점령된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일인들이 대부분 고리대금자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땅도 갖고 돈도 갖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할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술에 취해서 막 자조하면서 막 술에 취해서 놀고 그랬겠죠. 할 일이 없으니까 비탄에 젖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개탄을 하면서 이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담은 글입니다. 그래서 추억과 희망까지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중요한 작품 중심으로 민태원의 수필을 다시 본다면 민태원이 수필에 있어서 끼친 영향이 좀 더 잘 드러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 수필과 관련해서 장르 구분을 할 때 수필이라는 큰 영역에 하위 부분을 좀 해서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좀 포함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당시 수필의 위상과 관련된 생각을 조금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장르라는 게 그 당시에 없었고 뒤돌아서 후학들이 공부하면서 그 장르 명칭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태원과 관련해서 당시 수필이 민태원에 의해서 청춘예찬이나 화단에 서서와 같은 좋은 작품이 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다시 부활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그 박덕구 교수님이 오셔야 토론으로 들어가고 오시죠. 그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말씀들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요순시대 요왕이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학자들은 다 모아놓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학자들이 연구해라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학자들이 모여서 책을 한 권 만들어 가지고 왔어. 이거 국민들이 백성들이 읽었느냐 줄여라. 그래서 또 줄여서 한 페이지 봤거든. 한 페이지도 이거 누가 읽겠느냐? 읽지 않는다. 또 줄여라. 그래서 갖고 온 것이 세상에 공짜 없다. 그것이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한 줄로 해서 맞다 요거다. 그 세상에 공짜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렇게 끝까지 안 듣는 거 세상에 공짜 없다. 좋은 것이 나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들어보시고 이제 문화원장님께서 이제 토론자로 참석을 해주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원장님은 이 서산의 역사 문화를 아주 깨끗하게 있어서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주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전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박덕규 교수님 계셔야 되죠. 그냥 볼까요?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 청순 예찬의 문학적 배경을 연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주신 교수님들 네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선 말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어지는 그 신문의 정착 과정에서부터 잡지로 이어지는 그 언론 매체의 발전 과정을 상세하게 연구해 주셨습니다. 마치 문학사의 발전 과정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듯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우보 민태원 그 잡지에 게재된 연보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실려주셔서 대단히 우리가 참고 자료로도 앞으로 활용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문학 동인지라든지 시 동인지가 처음 탄생하게 된 이런 내용까지도 달아주셨고 또 오늘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춘을 테마로 그 개벽사에서 기획한 별건곤에 발표한 청춘 예찬은 민태원 개인 글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정신을 일깨워주는 민족적 사상이 담긴 국민 모두의 예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보 민태원은 소설, 수필, 해고담, 논설 등 다양한 장르의 43편의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해지에서 활동하면서 특이하게도 이 농촌에 대한 그러한 글을 썼더라고요. 1년에 한 편씩을 썼는데 1927년도에는 농촌의 소작제도 개선 방법, 또 28년에는 농자금 대부 문제, 농자금 대부의 그 해수 문제 이거를 또 다뤘고 29년에는 농촌 지도자의 문제 이렇게 아주 묵직한 제목을 가지고 농촌 문제를 다뤘는데 특별히 농촌 문제에 집착해서 글을 썼던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고요. 다음에는 그 이현주 교수님께서 그 교과서에 인용된 그 자세한 내용
또 교과서마다 조금씩 달라진 내용, 또 청춘 예차를 인용하는 그 잡지사에서 여러 가지 변천 과정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이 타당한 건지 이 백순재 씨의 지적대로 글이라는 것은 원문을 작가가 변형하지 않는 한은 딴 사람이 글자 한자라도 고치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대상의 그 국문학적 변화 뭐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잡지사에서 마음대로 이거 고쳤다는 것은 이게 옳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 청춘예찬이 미군정에서부터 2000년대 그 학교 교과서에 7차에 거쳐 쭉 이렇게 연재됐다는 것은 한 사람의 기자나 수필가의 이전에 옥고를 치러가면서 글을 쓴 하나의 사상가로 봐도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민태원 기념사업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지방자치단체나 기념사업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나아가야 될 건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면은 더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답변을 하시고 넘어갈 같이 메모하시죠. 아까 그러면 네 가지 지금 하신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용국 의원님 먼저 하시는. 예. 네, 마지막에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양보해 주셨습니다. 네, 이 우보 민태원 선생님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해 주신 이제 교수님,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엔 우보 민태원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 정신이란 무엇인가? 이 청년 정신을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어떤 관점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저희 최수웅 교수님께서 지역적 가치 그리고 문화적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이 기념사업회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때 이 기념사업회에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는 문학관이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학관을 기초로 하시고 싶은 어떤 사업의 취지를 잘 녹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문학관의 어떤 그 교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시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고치적인 문제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태원 선생님이 청춘은 황금시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황금시대가 가장 영화로운 시기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저도 청년이지만 청년들은 지금의 때가 영화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이제 도전하고 부딪혀야 되는 시기라고 많이 생각을 할 텐데 90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그 90점이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고성장 시대 우리 80년대 90년대 때는 이제 우리 사회적인 경제에 대해서 우리 부의 축적을 위해서 우리 그 청년들이 많이 90점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과연 어떤 90점을 가지고 청년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화합하고 뜻을 모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아까 이은주 그 문화평론가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이 원문과 다르게 수정되어서 항상 이 그 좀 실리는 것이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꼭 이제 중앙이나 저는 이제 청년 정책을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중앙이나 광역의 입장에서 지자체 아무튼 청년들은 지자체의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활동하거나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 정책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꼭 우리 지역의 지자체장의 어떤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조금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들도 같이 문화적인 거 말고도 정책적으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이 딱 알아서 딱 우리 이용구 네, 저도 이어서 좀 간단하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좋은 정보를 또 알려주시고 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문학관의 저는 필요성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문학관이 있음으로써 문인의 정신을 또 기리고 그리고 또 역사를 보존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환영입니다. 다만 그 단순한 그 역사를 보존하고 정신을 기리기보다는 또 지역사회의 가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지역과 지역을 이루어주는 소통 창구의 역할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과연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념사업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에 지금 조사한 바로는 그 현재 95개의 문학관이 있고 앞으로 또 추가로 100여 개의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물론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일들과 그리고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또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도 문학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저도 좀 관심을 많이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우리 그 각자 그 맡은 분야를 중심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문학관 중심으로 우리 최수훈 교수께서 해주시면 되니까 교과서에서는 이은주 선생님 말씀해주면 좋겠고 주지현 교수님이 그 우보 선생이 쓴 글에 대한 얘기 중에서 혹시 뭐 농촌 문제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시대적인 거하고 좀 설명 같이 해주면 좋겠다 싶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생각을 꼭 해야 할 문제는요. 우리는 지금 우보 선생과 청춘 예찬 그리고 서산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이 일을 내가 중심적으로 한다 해서 내 것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래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내 지역 사회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 문학관은 지어야 하고 공항도 짓고 기차역도 들어서고 대학도 들어서고 이런 의식이 잘못하면 되죠. 생기게 마련이고요. 교과서 포함한다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전을 살리고 모든 것들을 살리고 민태원 선생의 사상도 점검해야 알려줘야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로 항상 판단해 줘야 합니다. 전국의 세계의 자리에서 문학과의 관계
또 장르별 관계, 또 그 역사적인 관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민태원이 서고 청춘전에 설 때 더 가치 있는 일이 된다. 요점은 생각하고 전제를 하고 모든 일이 펼쳐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조명을 할 수 있다. 요점 좀 전제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세 분의 이런 맡으신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문학관과 관련된 그다음에 청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제를 해야 되는 건요. 그러니까 문학관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혹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학관을 건립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학관이 왜 필요하냐면 문학관을 토대로 해서 첫 번째 그동안 모았던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전시한다. 두 번째 문학관을 통해서 서산 지역 주민 특히 그 중에서도 청년 세대 그리고 시니어 세대 아까 제가 청년을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요. 이분들에 대한 새로운 문해 창작 교육 혹은 글쓰기 교육, 독서 교육 등등의 문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서산 지역의 문화적 자산, 중요한 자산인 민태원 선생을 토대로 해서 서산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활동, 그 다음에 서산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활동, 그리고 이 서산 지역의 문화와 다른 지역의 문화를 비교하고 교류하는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점 지역이 문학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진행하시는 분들이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하드웨어를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지금 온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문학관이 필요한 이유는 그 문학관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령 서산 시민들의 문화 복지도 증진되고 문화 교류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술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신노년, 신중년 세대들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문학관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쪽에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자체와의 연계하고 소통창구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은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분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자체와의 연계는 현실적인 문제로 당연히 필요하기는 한데요. 연구자들에게 이 연계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만나서 많이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예산 빨리 따 주십시오. 제가 제 글의 마지막 부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연구하고 이론을 만들고 그것을 보편적인 가치로 만드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 진행되어야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 형평성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위에 것과 좀 묶어서 좀 같이 대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슬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이 시대가 그 청춘예찬의 청년 정신이 무엇이냐, 그리고 현 시대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고 지금 청춘들에게 구심점이 뭐냐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충분히 정의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만 좀 이 정의를 미뤄두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태원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는 청춘은 이래가 아니라 청춘은 아름다워 라고 예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청춘은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청춘은 참 아름다운 시절이고 너희들이 얼마나 빛나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한번 좀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제강점기라고 모든 청춘이 시대적인 고통만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제가 그 안에도 그 예시를 드러나는데 옛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드라마 중에 경성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발표된 작품은 아니지만 일제강점기를 굉장히 가볍게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일제강점기 이른바 경성시대가 문화예술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이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춘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이 시대의 청춘에게, 이 가련한 청춘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도 연애는 했고요. 세상살이 고민도 했고요. 추억 걱정도 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시대를 한 가지로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지금 MZ세대가 어렵기는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울컥울컥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MZ세대는 MZ세대대로 우리는 참 힘들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야 니들이 뭐가 힘들어? 니들이 독재정권을 겪었니? 니들이 한국전쟁을 겪었니? 니들이 일제강점기를 겪었니? 먹고 살 고민을 했냐? 배고픈 적은 있냐? 그렇죠. 모든 세대가 다 그런데요. 각 세대는 세대마다 저마다의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면 이건 제가 너무 낭만적인 경향일 수도 있는데,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청춘을 예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절이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었나라고 청춘이 한참 지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춘 예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겠냐면요. 청춘은 마땅히 이뤄내야 돼. 청춘은 도전해야 돼. 청춘은 노력해야 돼. 이런 거 말고 지금 청춘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지? 지금 청춘이 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 지금 청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계기가 청춘 예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민태원 기념사업에서 앞으로 청춘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비록 지역적인 화두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화두니까 이 화두를 가지고 계속 아까 하셨던 것처럼 청춘들과의 대화도 계속 하시고 캠프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지 얘네들한테 아름다운 서산의 풍경, 멋진 바베큐 뭐 이런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얘기를 함께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을 좀 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체로, 열린 가능성 그 자체로 좀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저는 요 정도로 제 답변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까 그 문화원장님이 이제 물어보신 것은 농촌 문제에 대한 글이 어디에 있느냐? 저기서 답변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어서 계속. 네, 농촌 문제에 집착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기사를 쓰거나 논설을 쓰는 거는 무지하게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농촌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일제강점기 정책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삼리 증식계획, 이것 때문에 수탈을 엄청나게 당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신문의 상록수 뭐 등등 농촌과 관련된 소설도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이 농촌 문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책과 맞물려서 수탈당하는 그 당대 그 민중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추억과 수필, 네, 추억과 희망, 그 작품에서도 사실은 충남도를 돌아보니 다 땅 뺏기고 그 다음에 계속 그 고리대금에 맞물려서 또 모든 것이 수탈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할 일이 없고 이런 것들을 개탄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이런 농촌 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또 농촌의 실상을 좀 파헤치고 현상이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의식도 좀 담아내기 위한 방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상가적 측면도 많이 드러난다. 사실 논설이나 이런 기사를 쓰는 거는 자기 관점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수필이나 소설에도 그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그 안에 결국은 다 담겨져 있다.
그걸 추적하는 게 또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차차 더 많이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인으로서의 민태원을 다시 주목해 보는 것도 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붙여서 제가 잠깐만 원문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이때 그 한문으로 쓸 때는 마침표 띄어쓰기가 없었거든요. 다 세로 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실을 때 한글로 실을 때에도 이때는 세로 쓰기 그리고 이때도 띄어쓰기 마침표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편집하는 상황마다 다 달라졌거든요. 어떤 때는 여기 다 떼고 어떤 때는 막 붙이고 그래서 이 띄어쓰기와 붙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돈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첨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교과서에 이제 변이되는 문제, 말씀대로 변이되면 안 되죠. 문학 작품이니까 논설하고도 또 좀 다르고 신문 기사하고도 다르고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근대 국어를 읽을 수 있느냐? 못 읽어요, 선생님.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은 어쨌든 가르치고자 하는 건데 못 읽을 거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뭐랄까 중도 이제 좀 더 이렇게 서로 타협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어로 본문을 기재하는데 이때 원문을 같이 수록하는 방향.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 문학 작품을 원문대로 공부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20년대 나오는 교과서들 중에는 원문을 같이 실는 교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같이 실어야 된다. 현대의 어떤 표준어로 개정해서 수록할 때는 통일성 있게 그리고 함부로 우리 봤듯이 단락을 나누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런 것들 원칙을 가지고 현대어로 수록하되 원문을 같이 수록하는 것 그게 이제 서로 좀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정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청춘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신 여러분 혹시 이 내분석에서 질문을 하실 사항이 있으면 한 2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박수복 안견사업회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인수 선생님 그리고 질문 있을 거 없습니까? 제가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분, 2분만 이런 마이크 갖다 드리. 네, 진짜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요. 최수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짜 큰 감동을 받은 게 저도 지금 청춘이 조금 지났다고 하셨는데 그 문학관을 활용한다는 것은 현재 청춘과 청춘이 시들어 가지만은 생체적인 청춘을 따지지 않고 정신적인 청춘을 불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문학관이라는 생각이 오늘 크게 정립되었고 또 교수님들이 확실히 우리들이 궁금해했던 거를 진짜 조목조목 다 잘 말씀해 주셔서 이 공간이 꽉 찼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 지금 본인들이 청춘이라고 외치지 말고 청춘이나 학생들이 이 공간을 꽉 메꿨으면 진짜 보람되고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학술제를 준비해 주신 회장님과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여기 이사장님 그리고 편세원 원장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저를 위해서 여기 참석해 주신 분이 3분 계시거든요. 그분한테는 그냥 영원히 청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없으신 거지? 또 한분 있으세요? 제가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그 시간이 없어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문학관이 세워지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됐는데 그 이전에 우리 옆에도 이제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주로 이제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고 그 안에 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이런 것이 더 시급했던 시대였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문화정책의 방향이 이제 교류와 소통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그게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문학관을 짓는다는 건 건물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보다 더 좋은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체적 젊음과 정신적 젊음이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한테 좋은 표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있으시면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대는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청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더 젊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차광렬 차병원 연구소장님이 70세인데 이제 바이오 뱅크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줄기세포를 냉동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냉동했다가 나이 먹으면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넣으면 또 젊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오늘 모여서 청춘예찬 윤태원 선생님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가진 것 대단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가연 회장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러한 주제를 발표해 주시고 토론자를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민태원 학술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이 끝나면 지금 교수님들 포함해서 지금 참석해 주신 네 분 모두 저녁 식사 자리가 있으니까요. 네, 남아 계신 분들 식사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